안녕하세요. 사연 시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최근에 일어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오래전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결혼 전에 소규모의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의류 샘플을 만들어 생산업체에 맡겨 대량으로 받아 파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던지라 생산업체에 자주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두 분은 여러 차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이르렀다 해요. 부모님은 결혼해서는 의류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셨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실 정도로 당신들이 키우신 회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외삼촌이 와 계셨고 저보고 책가방을 챙겨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같은 학교 2학년이었던 동생과 함께 외삼촌을 따라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외삼촌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어떤 큰 병원이었고 저와 동생은 병원 복도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 외삼촌은 커다란 문을 밀고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어두운 표정으로 몇 마디를 나누고는 돌아와 저희 옆에 앉으셨죠. 어린 제 눈에도 외삼촌은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외삼촌 왜 울어? 엄마는 어딨어? 외삼촌은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우리 자매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새벽 저희 아빠는 사업차 중요한 미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사고 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하셨고 회사에 막 출근해서 자리에 앉은 엄마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가는 중에 양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외삼촌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자매를 데리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러 병원으로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가 도착했을 때는 아빠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엄마랑 큰아버지 고모들은 돌아가신 아빠가 영안실로 이동할 때 따라가셔서 안 보였던 거였고요. 어른들은 돌아가신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에 우리 두 자매가 보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를 보지 못한 저희 자매는 그저 하루하루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 현관문을 열고 여느 때와 같이 아빠가 들어오실 것 같았죠. 우리 공주님들 아직도 안 잤어?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치킨 사왔지. 짠! 하면서 말이죠. 저와 제 동생도 그렇지만 엄마는 한동안을 날마다 우셨어요. 한 6개월 동안 학교에 다녀오면 퉁퉁 부은 슬픈 얼굴로 힘없이 저를 맞아주셨던 엄마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엄마는 몇 개월을 회사에도 잘 안 가시고 직원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로 두셨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엄마가 저와 동생을 부르셨어요. 예하랑 예희 잘 들어. 이제부터 엄마가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너희 둘이 가장 소중하고 첫째 딸이야. 하지만 당분간은 아빠랑 같이 운영했던 부분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너희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일하느라 아직 퇴근 전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 도우미 이모님한테 부탁해서 집안일이랑 저녁 식사 준비는 다 해놓을 거니까 둘이 사이좋게 저녁 먹고 숙제하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자매를 안고는 또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계시지 않은 집안 분위기는 몇 년간 무거웠고 정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 두 자매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남겨주신 수건 사업인 듯 회사 일에 열심히셨고 그 보답인지 회사는 날이 갈수록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세 가족은 아빠가 몹시 그립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저는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덕분인지 패션에 관심이 남달랐고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는 의료 쪽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는 한결같이 우등생이자 모범생이었고 제가 원하는 대학의 의료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공부가 패션 쪽에 인생을 걸었던 저에게는 마치 놀이 같았고 때때로 밤을 새우며 공부해야 했던 시간들도 제게는 분명 그리 나쁜 기억만은 아닙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추억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시 저희 진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대학 졸업 후에는 자연스레 취업보다는 대학원을 가겠다고 진로를 정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졸업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엄마 곁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프랑스 파리에 제가 가고 싶은 패션 스쿨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려면 꼭 파리로 가야겠다 마음먹었고 걱정하는 엄마 몰래 가려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학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출하였는데 몇 개월 후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학 때는 짧게라도 엄마 보러 꼭 나올 거니까 너무 서운해 마세요. 그래,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한이가 서울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바랬지만 그게 내 바람이었지 뭐. 네가 들어가게 될 학교가 입학 허가 받기도 어려운 학교 아니니 기왕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먹은 거 몇 년 동안 공부 좀 원 없이 해봐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예의 있잖니. 엄마는 유학길에 오르는 제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많이 우셨어요. 이렇게 떠난 유학길, 새로운 언어, 낯선 환경 때문에 저는 울며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날도 많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고 정말이지 다시 하라면 못할 만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착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부탁대로 원 없이 공부했죠.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방학 때면 일주일이라도 한국에 나와 엄마와 동생과 시간을 함께 했고 한 번은 엄마와 동생이 파리로 여행을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지내는 동안 몇 년의 기나긴 터널 같은 시간을 마치고 마침내 졸업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시험 준비와 함께 막연하게 졸업 후에는 파리에서 일자리를 잡아 몇 년이라도 경험을 쌓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졸업시험을 한창 보는 기간 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상태는? 엄마 괜찮으신 거지? 저는 교수님들께 모두 연락해 시험 불참 사유를 냈고 부랴부랴 제정신도 아닌 상태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그 다음 날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좀 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비행기에 탑승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깨었는데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자다 깨달을 반복. 몇 시간 뒤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공항에서 개통한 임시 핸드폰으로 동생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병원에서 만난 동생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가 돌아가신 시간은 제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깨어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리도 슬퍼 눈물이 났던 것일까요? 편안하게 자는 모습으로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계시던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주와도 같았던 우리 엄마. 저는 엄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딸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죄책감으로 저는 한동안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동생과 그리고 엄마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다가올 봄철 신상품 디자인 샘플을 선보였고 그중 회사 내에서 통과된 수백 점의 디자인을 공장으로 보내 제작 중이었다고 해요. 한참 제작이 계속되고 있을 때 어느 날 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오랜 동안 함께했던 직원이었던 터라 송별회까지 해주며 엄마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 사람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었던 사람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 본인의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고 궁금함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본 다른 직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직원이 막 오픈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엄마 회사 직원들이 디자인해서 현재 제작 중인 옷들이 그대로 쫙 도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미 판매 중이었고 마감 임박, 대박 인기 상품, 주문 폭주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이미 디자인을 빼돌려 일찌감치 전문 업체에 맡겨 제작을 시작했고 새로운 쇼핑몰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이며 모두 마친 상태에서 판매 가능한 정도로 옷 수량들이 제작되어 나오기 시작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놀라셨고 배신감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직접 그 장본인과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듣고 있었던 분이 전해주신 통화 내용은 이랬어요. 무심씨,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될 문제라 전화했는데 무심씨가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한 옷들이 그대로 보이는데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셨다고 해요. 아, 사장님, 그 디자인이요? 어차피 올해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 승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디자인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심씨 대답은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아닌데? 무심씨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슷하다 또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문제로 그냥 어물쩍 넘길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한 디자인을 조금의 변형도 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색상도 우리 회사에서 주문한 색상 그대로이고 무심씨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없을 텐데요. 엄마는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슬슬 언성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뭐 더 이상 제 사장님도 아니죠? 김예숙 씨 이거 보세요. 같은 디자인으로 제가 먼저 시장에서 판매 시작했는데 제가 그쪽 디자인을 가져다 썼다는 증거 대보시죠. 아니, 제가 먼저 판매한 상품들의 디자인을 그쪽 회사에서 카피해서 판매할 거라고 보는 게 시간의 흐름상 더 말이 되겠네요. 무심씨 왜 이래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법적인 처벌 반드시 묻겠습니다. 뭐 그러시던지요, 김예숙 씨. 그때 충격을 받을 대로 받은 엄마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어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는데 채 하루도 못 채우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죠. 저와 동생은 이렇게 제가 20대 중반 그리고 동생이 20대 초반이었을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지만 현실적으로는 엄마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운영해 나가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의상 제작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제품의 완성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연하게도 완성된 제품에는 그만큼의 높은 가격이 책정됐고요. 한편 당시에 성모심이라는 사람이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은 엄마의 회사에서 디자인을 도용하여 저가의 원단을 사용하여 속성으로 주문 제작한 제품을 마구잡이로 팔아 박리담회로 이윤을 챙기는 방식이었죠. 20대 여성을 주 구매자로 타겟했던 엄마의 회사는 이렇게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격에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팔아 수익을 챙긴 석시의 쇼핑몰에 밀려 그해 사상 최악의 매출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재고 정리를 위해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들은 그저 헐값에 정리해야만 했어요. 그해 저는 졸업시험만을 앞둔 프랑스의 석사과정을 마치지 못해 휴학을 해야 했고 동생 역시 서울에서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고 엄마의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 했지만 경영지식이 전무한 20대의 여자 둘이 회사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엄마의 회사를 처분하게 되었고 마침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또 다른 중견기업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0년간 성장해온 부모님의 회사는 문을 닫았죠. 저는 다시 파리로 건너가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패션 디자이너로 한 대기업에서 4년 정도 일하다 독립해 나와
소규모의 의류회사를 창립했죠. 부모님의 패션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닮은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점점 커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면 책 10권을 써도 부족할 만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장애물 같아 보이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해왔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쩌면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제 에너지와 시간을 일에 더 쏟고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도 그리웠고 정말이지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꿈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으셨고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 아주 간혹 꿈에 보이긴 했지만 죽은 자는 꿈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엄마는 제 꿈에 그것도 정말 뜸하게 보일 때면 서서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으시거나 돌아 누워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면 엄마가 제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꿈에서 엄마를 부르며 뛰어가다 꿈 중간쯤에 아 이건 꿈이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지 라며 허탈해하며 꿈에서 깨는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감기 몸살 기운이 심해 불가피하게 이틀째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수면제가 들어있어 그런지 너무너무 졸린 거였어요. 거실 소파에 저도 모르게 길게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느낌이 이상해서 살짝 실눈을 떠보니 엄마가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엄마는 아주 젊은 모습이셨어요. 한 40대 초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당시보다 한참 젊은 엄마 말이에요. 엄마가 외출할 때 즐겨 입으셨던 트렌치 코트를 거실에서 입은 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엄마 어디 나가려나? 왜 저 옷을 입고 앉아있지? 라고 생각했고요. 예하야, 여태 뭐하고 안 일어나? 엄마 감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네. 그래도 기운 차리고 일어나봐.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나가봐. 왜? 무슨 일 있어요? 불 났어. 그런데 불이 2번 났다. 다른 사람은 안 돼. 네가 직접 가서 꺼. 이렇게 얘기하시며 엄마 특유의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웃으시더니 손으로 V자를 그려 보이며 2번이라는 표시를 하셨죠. 저는 순간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깨달았거든요.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거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팔을 길게 뻗어 엄마를 만지려 했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내 평생 단 한 번도 꾸어본 적 없는,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 말이에요. 소파에 일어나 앉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 더 이상 엄마를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앉아있는데 문득 당장 회사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 말처럼 어딘가에 불이 2번이나 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꿈에서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얼굴조차도 잘 보여주지 않던 엄마가 나가보라고 하였으니 어디라도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약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정신이 너무 멀쩡했고 몸살 기운도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일어나 순식간에 외출 준비를 하고 회사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보니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B사의 조사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우리 회사까지 방문해서 회의 중이었죠. 저는 간단한 서류 파일을 들고 회의실을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장님이라고 짐작되는 노신사분이 벌써 일어나서는 나가려는 듯 중절모를 쓰며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마준율이 안 맞습니다. 계약은 어렵습니다. 저희 쪽 팀장도 조사장님을 따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2번째 방식으로 저희 쪽에서 조율 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 회사는 예상보다 선회하게 성장 중이었고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근교에서 의류 주문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모조리 조사하였는데 여러 가지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B사가 여타 업체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탁월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B사는 외부 생산 제작을 원하는 의류 회사들 사이에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들어보니 조사장님과 우리 회사 팀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듯 보였고, 조사장님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B사와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조사장님께 다가가 제 소개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사장님, 제가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대표 주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신사는 저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주예하라. 혹시 주하규 김예숙 씨를 아오? 네,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아세요? 그럼 그렇지. 부모님이 주하규 김예숙 씨가 맞군요. 주씨 성에 엄마 이름과 아빠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주예하라고 지을 거라 했었거든.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아버지만 알겠나? 어머니도 아는데. B사는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 결혼 전부터 각자 외부 제작을 맡기던 업체였고, 두 분은 B사를 방문할 때마다 보이는 저 여자, 그리고 저 남자에게 관심이 생겨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셨고, 결혼 후에는 당신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실 때까지 한참이나 거래하셨었던 생산업체였던 거였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며 조사장님 얘기를 하곤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언젠가 한 번은 두 분이 다시 사장님을 만나뵈러 일부러 찾아갔었는데 공장이 이전을 하였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이었죠. 부모님은 안녕들 하시고요. 너무 보고 싶네. 저희 부모님 소식을 전해 들은 조사장님은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므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우리가 부탁드린 조건까지 맞추어 주겠다 하셨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도 일찍 돌아가신 저희 엄마 아빠의 진정 젊은 시절과 그때의 추억도 기억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앞으로 두고두고 듣게 될 이야기에 설레었고, 부모님이 그리도 찾았던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앞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외부 제작업체의 선택까지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장님과는 계약을 했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죠. 조사장님과의 미팅이 끝나고 채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외부 회사와의 미팅이 하나 더 있어 다시 담당 직원들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신생회사 K사로부터의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K사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의류 회사였는데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자신은 담당 직원이라며 직접 이메일을 보내 정중하게 협력이 가능한지 물어왔고, 저는 어떤 방식의 협력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우리 회사에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약속 시간이 되자 K사에서 온 사람들 서너 명이 회의실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간단하게 자신들을 소개하며 명함을 주고받았죠. 우리 회사 쪽에서도 서너 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우리 쪽 직원들에게 K사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먼저 커피 메이커와 각종 차가 준비되어 있는 휴게소로 안내해 드리라고 하면서 방문객들이 취향대로 차 한 잔씩 드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에 참석할 우리 쪽 직원들은 휴게소로 방문객들을 안내한 뒤에는 회의실로 바로 오지 말고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가서 기다리니 몇 분 후에 직원들이 모였죠. 대표님, 방문객들 휴게소로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쯤 커피 한 잔씩 들고 회의실로 가 계실 겁니다. 이제 회의실로 가실까요? 아니, 우리는 그분들 좀 쉬실 시간 좀 드리고 20분쯤 있다 갈 거야. 아니, 왜요? 우리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몸살로 아프다더니 왜 일은 나와서? 혹시 머리도 살짝 아픈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시 직원들을 데리고 회의실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무언가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우리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진 K사 사람들 가운데 대표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무심 대표라고 하셨죠?
네, 말씀해 보시죠. 우리 회사와 협력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석 대표라는 이 사람은 외부 손님인 자신들을 한참이나 기다리게 한 우리가 못마땅한 듯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내 억지스러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죠. 저희는 주 대표님과 디자인 측면에서 콜라보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마치 나이키와 디올의 콜라보로 실용적이지만 과감하고 명품스러운 이미지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그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생각해 오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주 대표님 회사가 내년 봄, 여름 시즌을 대비해서 회사 내에서 승인된 디자인을 전부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저희 회사가 함께 콜라보를 하면 크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판단되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저희 쪽에서 디자인 수정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아니요. 그런 방식은 저희 쪽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하시죠. 그쪽에서 승인된 디자인을 전부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콜라보 가능한 게 있는지 결정하게. 석 대표라는 사람은 다소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는 주 대표님 회사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 시안을 전부 확인하고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신생기업이고 콜라보가 성사되면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 대표님 회사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 드리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돌아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 모두 녹음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SS 시즌 디자인이 그리도 탐나신다고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할 계획입니까? 9년 전쯤에 우리 엄마 회사에서 한 계절 디자인 몽땅 훔쳐 달아나 들통난 후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 행동한 성무심이 당신입니까? 석 씨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주춤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뭐라는 거야? 이 회사랑 콜라보는 없었던 걸로 하죠. 그만 일어납시다. 가자. 그러나 저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부들거리는 그 인간의 손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내가 불편하신 모양인데 가세요. 저는 이 녹음본 경찰에 제출하고 디자인 도용 시도에 대한 처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당신 회사 신고해서 당신같이 비양심적인 사기꾼이 이 업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석 씨는 그날 진짜 직원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직원들과 줄행랑을 쳤고요. 저는 처음에 석 씨가 회의실에 들어와 건넨 명함을 보자마자 이 석 씨가 우리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그 석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에 회의실에 도청장치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오늘 석 씨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고 우리 직원들이 없는 자리라면 석 씨의 한패거리들이 오늘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함께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 사무실로 돌아가 앉아 있는데 제가 듣고 있는 걸 모르는 이들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디자인을 빼내가야 한다며 의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기꾼 석 씨는 지난 9년 동안 이런 방식의 교묘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계속해왔고 누군가의 추적은 두려웠는지 수없이 많은 회사들을 열고 닫고 반복해왔더라고요. 저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석 씨를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고요. 저도 압니다. 그날 석 씨가 시도만 했을 뿐 우리 회사에서 실제 디자인을 빼간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석 씨에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더 이상은 당신에게 속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당신의 앞날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여태까지 석 씨의 움직임이 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잠잠한 것을 보면 제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엄마가 꿈에서 알려준 대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제가 직접 꺼야 하는 두 번의 불을 끈 셈입니다.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면 B사의 조 사장님과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일이고요. 당연히 저와 조 사장님과의 만남도 없었겠죠. 또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쩌면 석 씨의 정체를 모르는 회사 직원들이 석 씨에게 어떤 형태로이든지 엄마에 이어 또 다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은 제가 연애 중이라는 건데요. 30대 중후반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일에 미쳐있던 노처녀. 저보다 몇 살 오빠인 B사 조 사장님의 아들 만나 요즘 행복하게 알콩달콩 연애 중입니다. 오늘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시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연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 시네